예, 어린이날인데 네, 공부하러 오신 선생님들도 참 대단하시고 또 예, 어디 가서 즐거운 시간을 안 보내시고 합격하신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스크림까지 사주시고 네, 참 좋습니다. 훈훈합니다. 아, 본인의 존재를 안 밝혔나 보죠? 그냥 아이스크림만 주셨나 보네요. 예, 작년에 합격하시고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신데 네, 오셨네요. 아마 맞아요. 선생님들 그 합격 사례 발표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지나가서 안 나오나 모르겠네. 하여튼 수석하셨던 선생님인데. 네, 갑자기 위화감 조성하는. 네, 공부 막 대충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막 이러는데 네, 실제로는 막 그렇고. 자,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제 남성 생식기인데요. 남성 생식기에서도 역시나 앞에 신장 요로개처럼 구조와 기능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주된 건강 사정 그리고 신체 검진, 진단 검사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 모든 것을 다 따져봐야 하지만 출제됐던 경향을 생각해 보면 남성 생식기에서는 그 구조나 기능에 있어서 이 전립선과 관련된 문제, 전립선 기능에 있어서의 장애, 전립선 비대증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남성 생식기의 사정과 관련된 파트 그런 내용들도 출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사정 파트에 가서 주호소, 과거력, 또 약물 복용력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질환에서 다 검토되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여기서도 역시나 묻고요. 그 다음 신체 검진 파트로 가면 혈액 검사, 도말 및 배양 검사, 정액 검사 그리고 생검 이런 이 남성 생식기와 관련된 그 신체 검진의 내용들도 역시나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를 넘어가면 그럼 여기서 이 질환, 이 그 기계에서 특별하게 발생하는 주된 문제가 있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딱 넘어가 보면 일반 간호로 가가지고 바로 이제 여기서는 증상이 아니라 중재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직장검진 환자의 간호, 그쵸? 간호. 똑같죠? 네, 직장검진 환자의 간호. 두 번째, 고환의 자가검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체 검진 파트에 있어서 또 진단 검사 검진이 내용을 넘어가고 나서 일반 간호 안에서 자가 검진을 하는 것, 고환의 자가 검진이 중요한 남성 생식기의 문제라면 우리 바로 이제 그 다음 파트에서는 유방의 자가 검진 다 시험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고 그런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생각해 보면 거꾸로 이 기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구조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의 포커스냐, 구조적인 측면에 해부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포커스냐, 그 두 가지가 이제 구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안에서 고환의 자가검진 부분에 주의할 점을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과서를 나중에 한번 보시겠지만 첫 번째는 핵심이 검진하는 동안 구조가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또는 덩어리가 있는지를 찾아본다. 두 번째, 문제가 출제된다면 자가검진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 그렇죠? 목욕 직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낭이 이완돼 있어서 고환을 검진하기가 쉽다. 수축되는 경우에는 검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검진 시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이 더 좋다라고 이제 검진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고환도 검진을 하는데 부고환은 고환의 후방에 있으면서 각 부고환은 해면같이 부드럽게 촉지된다. 또 고환의 후방에서 부고환으로부터 상행하여 정삭을 검진하는데 정삭은 튼튼하면서도 부드러운 구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남성 생식기의 자가 검진의 내용도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결코 출제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한 가지 파트가 불임 환자의 간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임에 대한 건 어디서 또 나오죠? 여성 간호와 모성에서 임신과 그다음 피임, 가족계획 그리고 불임에 대해서 남성 측면과 여성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불임을 관리할 것인가 또 검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남성 생식기에서 불임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역시
불임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몇 가지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의 이상이냐, 정자의 형성의 이상이냐, 통로의 장애냐. 결국 우리가 임신에 있어서의 각 단계, 이 수정 과정에 있어서 난자, 정자의 형성이냐, 아니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냐, 수정과 착상에서의 문제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각각 여성간호학에서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자, 네 번째가 발기부전 환자의 간호. 이거 우리 앞에서 성인간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트는 분명하게 말하면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논리상 구조와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앞에서 모든 질환, 뭐 순환기계든 내분비계든 신경계든 다 똑같이 구조의 문제나 기능의 문제를 얘기했으면 그 구조 기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를 접근하는 게 논리의 전개였어요. 중재 방식이었죠. 그러면 똑같이 생식기계에 있어서의 기능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기능의 문제를 거꾸로 역으로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이 질환에 대한 접근입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터부시하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시험에는 출제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기부전 환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투약이냐, 약이냐, 비약물 치료냐 이거예요. 그러면 약을 준다. 그럼 어떤 약을 줄 것이냐? 이 약물에 들어가는 것을 약물만 가지고 사실은 문제화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약물이 사용되느냐? 실데나필, 타다나필 이런 이 발기 유도 경구약, 혈관 이완을 촉진함으로써 발기를 유발하는 그런 약물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약물 이외에 통로에 있어서 약물을 주는 데 있어서도 그냥 경구용 투약이 아니라 요도를 통해서 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요도 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 또 주사를 통해서 주입하는 것. 그러니까 각각 이 약물들은 다 똑같이 혈관을 이완시켜서 이렉션이 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약물들인데 투입 경로 자체가 다르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질환을 이야기할 때도 거기서 사용되는 약물을 각각의 그 어떤 사용되는 패스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질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 비약물적인 요법은 엄밀히 말하면 투약 안에서 이 세 가지가 갈리기 때문에 비약물적인 요법은 별로 논의할 거리가 없습니다. 한다면 이건 어디서 가면 얘기할까요? 정신과에서 얘기하죠. 심리요법으로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민성 이렉타일 디스펑션이냐, 사이코제닉한 문제냐,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기능의 장애,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정신간호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에서 이 부분을 접근할 수도 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걸 얘기하고 나면 이제 실제 출제됐던 제일 중요한 문제인 전립선 기능장애로 넘어갑니다. 전립선 기능장애. 그럼 전립선 기능장애에서는 크게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죠. 비나인 프로스테이트 하이퍼플레이지아 이 질환과 그 다음 프로스테이틱 캔서, 전립선 암,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떠한 구조를 가지는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우리 이거 하나로 설명이 다 되죠. 정상적인 프로스테이트, 전립선과 비대가 된 상태에서 결국 무엇이 막히냐면 요도가 눌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도가 눌려서 뭐가 문제냐? 요도가 눌리면 소변이 배설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소변 배설의 형성이 아니라 이건 배설의 문제예요. 그 형성이 아니라 배설의 문제에서 프로스테이트가 증가된 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꾸로 그럼 중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가장 좋게는 그냥 떼어내버리면 되죠. 그쵸? 근데 떼어내버리는 것으로 하지 않고 약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조직을 떼어내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라든가 문제들이,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정말 그 중재가 되지 전까지는 계속해서 약물을 치료하는데, 그러면 약물을 치료하는데 어떤 약물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의를 들어가는 거죠. 약물에 가장 기본적으로 프로스테이트를 줄이는 약물이 있을 것이다. 프로스테이트를 줄이는 약물,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 또 하나의 약물은 알파 블로커. 두 가지가 결국 다 목적은 뭐냐면
그 전립선이 작아지든 또는 알파 블로커에 의해서 이 근육이 이완이 되든 소변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 안에서 5 환원효소 억제제, 5 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에 포함되는 약물은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트와 같은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약물이 결국 작용해서 이 프로스테이트를 줄인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 알파 블로커는 작용해서 알파 블로커가 작용되면 평활근의 전립선의 평활근의 이완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변 보는 것이 원활해진다. 그럼 이 두 가지 약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약물에 대한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전립선을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음경기능의 장애, 포경과 감돈 포경, 음부포진, 매독, 임질, 포비염과 귀두염, 음경암, 요도상열과 요도하열,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기능장애를 딱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딱 걸리는 게 뭐냐면,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 교과서 안에서, 강론서 안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문제들을 다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교과서에 가보시면 별로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다만 얘네 둘은 어디에 포함되죠? STD, 그렇죠? 성전파성 질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음부포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지, 음경을 가지고 이것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를 아시겠죠? 논리적인 접근이, 이건 앞에 봤던 시스템, 앞에 봤던 체계,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 기능이 되게 중요해서 그게 문제로 되어지는 그런 성격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꾸로 앞에 있던 전립선 비대, 전립선 기능장애,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다. 또 이 뒷부분에 음낭 기능 장애에 있어서 고환염이나 부고환염, 정계 정맥류, 음낭 수종, 잠복 고환, 이런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부학적인 특성을 갖는데, 물론 앞에서 이 음경 기능 장애의 마지막 부분에 요도상열이나 요도하열, 이제 이전에 우리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요도상열, 요도하열을 만약에 선생님들 요도하열이 뭐예요, 요도상열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뭔지를 전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럼 틀리는 거죠. 그렇게 특정한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심지어 생식기계에서도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자, 요도하열, 요도상열, 이거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선천성 질환인데 특별히 최근에 그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고 있냐면, 요도하열이나 요도상열이 발생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신체 내의 가성 에스트로겐의 문제에 의해서 그런 생식기의 변화가 발생한다. 요도에 있어서의 변화가 발생한다. 보통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남성 여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이 유레스라 그 요도의 위치가 다 다른데, 요도와 항문 간의 위치가 있는데 그 요도와 항문 간의 위치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멀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근데 그게 가까워지는 하나의 특성으로 요도 하열이나 요도 상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요도 상열보다 요도 하열이 발생하는 거죠. 요도 하열이 발생하면 보다 더 항문과의 거리가 디스턴스가 좀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하게 돼요.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체에 영향받은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훨씬 더 높다. 이런 것을 실제 연구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음낭 기능 장애의 고환염이나 부고환염, 자, 고환염이나 부고환염, 또 정계정맥류. 자, 정계정맥류도 역시 일종의 정맥류인데 다름 아니라 정맥혈이 과도하게 정맥혈 공급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정맥류가 발생하는 하지정맥류나 식도정맥류나 정계정맥류나 다 정맥류의 관점, 압력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들인데,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생식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정자의 생성이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잠복고환, 역시 이것도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잠복고환이 정상적으로 고환 내림이 있느냐, 하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임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문제로서 잠복고환 문제도 다루게 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역을 풀어놓고 이렇게 띄워놓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겠지만 비중이 달라요. 비중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들이 앞에 얘기했던 중요한 영역들하고 비교한다면,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성 생식기나 여성 생식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건강 문제로 다루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지만, 강론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가 좀 차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파트가 8판에서는 17장 유방의 건강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그런데 유방의 영향 요인에 있어서 성장과 발육, 월경 주기, 임신 수유 이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여성간호학에서 이미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여성간호학에서 다 나오면서 여성간호학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그러면 여기서의 성장 발육이나 월경 주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던가요? 내분비, 그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옥시토신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또 모유 수유하는 데 있어서 모유 수유와 관련된 무엇이 있죠? 이론이 있죠. 이론. 가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여기 사실 다 관련이 되어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성인간호에서는 그 얘기 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뭐만 이야기하냐면 암과 관련된 것.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의 자가검진, 건강사정, 그래서 유방의 자가검진과 관련해서 유방과 애과의 자가검진 방법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건강사정 파트 자체가 유방의 자가검진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간호학 안에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지만 이미 시험에 출제된 건 뭐냐면 자가검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환의 자가검진에 있어서의 시기가 중요한 것처럼 유방의 자가검진을 할 때 이게 menstruation과의 관계가 어떤가 또는 menstruation이 아예 끝난 경우 메노포즈의 상태에서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 검진도 중요하고 검진의 시기도 중요하고 가장 안 중요한 게 질환이죠. 질환. 이 파트에서는. 질환은 거꾸로 안 중요하고 이 질환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과 검진의 시기와 방법 등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얘는 질환이 중요한 거야, 얘는 병태가 중요한 거야, 얘는 원인이 중요한 거야, 약이 중요한 거야, 검사가 중요한 거야. 이걸 이제 감별하는 그런 이제 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방의 자가 검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도 질환을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서는 어떤 질환이 가장 중요하냐? 결국 유방암이죠. 그래서 치민성 유관암과 치민성 소여암, 비치민성 유방암 각각 다 어떤 부위에 이 유방암이 발생을 하는가. 그래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위치, 부위 이런 것은 문제가 이미 됐고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 호발 부위는 이제 이 상부의 외부가 45%, 상부의 내부가 15%, 그러니까 상부가 합치면 60% 이상이죠. 하부로 내려가거나 유두라든가 유륜에는 발생 가능성이 역시 여기도 한 25%가 정도가 되고 그렇게 그런 퍼센테이지를 묻지는 않겠지만 어느 부위에 호발하는가 이건 A, B, C로 나눠서 선택하라거나 문제를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죠. 자궁경부냐 체부냐 어느 부위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냐 그런 논의들은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질환에 가서 보면 섬유낭종질환, 섬유샘종, 유관내 유두종, 또 유관확장증, 여성형 유방 이런 문제들이 다 여성간호학 안에 성인간호학 안에 유방의 건강 문제로 다뤄지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순서상 그런 질환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고 앞에서 유방암을 자가검진하는 방법과 그 다음 유방암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부위라든가 그런 빈도, 그렇죠? 유병률의 정도 이런 것을 더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출제의 경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강론에 대한 정리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가 감각계입니다. 감각계. 갑자기 이제 감각이 막 살아와 나시죠? 조금만 있으면 끝나겠구나. 내가 오늘 하루 잘 버텼네. 어린이날을 이렇게 내가 이게 끝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셔야 되죠. 각자 이제 강론을 가지고. 자, 근데 이제 여기는 감각계는 크게 말하면 세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눈과 귀와 피부 세 가지입니다. 뒤쪽에 이제 피부에서 더 나가서 뭐 화상 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응급 파트도 과거에는 여기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런 영역들이 다 배제되고 눈, 귀, 피부예요. 이 세 가지.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눈의 건강 문제, 귀의 건강 문제, 피부의 건강 문제. 그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요? 눈에서의 질환은 뭐냐? 귀에서의 질환은 뭐냐? 그죠? 피부에서의 질환은 뭐냐? 다 이걸 이제 마이너하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마이너한 문제도 시험에 출제되면 우리한테는 뭐가 돼요? 메이저가 되죠. 메이저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당연히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출제된 경향을 잘 살펴보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질환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더 집중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좀 감이 옵니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적으로 눈의 해부학이나 귀의 해부학이나 해부 생리적인 그런 특성들을 다 좀 차치하고 문제는 바로 들어가서
이 그 눈의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의 부속기관이나 그 구조들을 각자 좀 살펴보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건강사정 신체검진. 이미 앞에 다른 파트에서도 이런 것이 다 중요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가 건강사정 신체검진 진단검사 이 파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중요 안 하니까 이건 넘어가도 됩니다. 한 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들 원래 그러잖아요. 이렇게 원래 다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중요도가 나름 나눠지는데 각 질환에서 진단검사 파트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때, 가정을 할 때, 지금 이 감각계에 와서 특별히 이 파트는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봤을 때 질환 자체보다 이 검사 방법이나 진단 내용이 더 많이 출제됐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 본다면. 다른 데는 질환하고 연결지어서 그것을 물어봤다면 얘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물론 사시라는 것은, 사시는 사시 하나를 가지고 이 검사 내용을 연결지어서 문제를 내긴 했지만 대부분 다 그냥 문제를 출제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진단검사의 내용을. 그래서 여기 이제 외환부를 검사하고 시력검사를 하고 시야검사를 하는 그 검사의 내용들, 신체검진의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검진의 내용. 그 다음 검진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중재 차원에서 교과서에서는 18-14의 강론서에 점안법이 등장을 합니다. 점안법. 어떻게 약물을 투입할 것인가. 그래서 점적을 하는 방법, 또 연고를 점안하는 방법,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교과서 안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점적법은 아주 쉽죠. 환자를 눈을 밑으로 내리고 위로 뜨게 해서, 눈을 위로 뜨게 해서 아래의 눈꺼풀을 살짝 잡아당겨서 그곳에 약이 머물 수 있도록 낭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연고 점안법은 아래의 눈꺼풀을 눌러서 잡아당긴 후에 내측 눈 가장자리부터 시작해서 외측으로 아래쪽 눈꺼풀 안쪽에다가 연고를 파서 집어넣는다. 이제 이런 방법. 그러니까 점적법이나 연고점안법이 왜 그러면 중요한 그런 논의가 되느냐. 앞에서 지금 시력검사나 시야검사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여기는 직접적으로 바로 바깥에 나와 있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에서 발생하는 염증이라든가 문제들의 중재 방법이 중요한 그런 논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환이 중요하냐, 중재가 중요하냐, 진단이 중요하냐, 계속 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인간호학 전체를 통해서 각 파트마다 그게 조금씩 다 비중이 살짝 달라요. 어떤 건 이게 중요하고 어떤 건 저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는 진단 검사도 중요하고,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점안법을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점적법과 연고 점안법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교과서 안에서 아이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익혀두시고 서술을 한다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의 기능이 뭐냐? 보는 거잖아요. 그죠? 눈이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반적인 문제, 시력에 있어서 굴절 이상이 발생하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원시와 근시의 문제, 굴절 이상과 교정 방법. 역시 이건 이제 두 파트가 다 등장하는 거죠. 굴절 이상이 하나의 진단이고 질환이고, 이 문제를 인터벤션하기 위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어떤 교정 방법을 사용하는가. 그게 교과서 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눈과 관련된 문제이고 중재 방법입니다. 역시 이것도 교과서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사항이 더 짧게 맺히느냐, 더 길게 맺히느냐, 그것을 어떻게 교정하느냐, 오목렌즈로 교정하느냐, 볼록렌즈로 교정하느냐, 이제 그런 교정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고, 역시 이 부분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고 나면 그래서 눈이 보는 것, 눈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 말고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눈꺼풀 및 외안근 질환,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얘는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인 구조상에 있어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립종, 다래끼죠. 포도상규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포도상규균이 주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또 사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눈과 관련된 문제를 내려고 보니까 실제로 낼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은데 막상 질환으로 들어와서 맥립종 내려니까 별로 낼 게 없어요. 바로 어디로 가요? 사시로 가는 거죠. 사시. 그럼 사시의 문제를 내려면 사시의 상태를 문제로 내는 거냐? 정렬에 오류가 생겼다,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다, 그걸 내는 거냐? 아니다. 사시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뭐냐?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환을 보면서도 질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사시가 어떤 것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시를 진단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묻는 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성인간호를 어느 부분을 보시든 질환을 하나 딱 대하면 얘가 나오겠구나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얘를 어떻게 내는 거냐, 얘의 정의를 묻는 거냐, 얘의 원인을 묻는 거냐, 얘를 진단하는 걸 묻는 거냐,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기출 분석을 보다 보면 결국 뭐냐면 그 내용이 무엇을 가지고 가장 다빈도로 출제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럼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의 출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고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사시 자체를 그냥 우리가 서술적으로 사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럼 어떻게 쓸 겁니까? 이미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실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네? 뭐라고 써요? 사실을? 무엇이 문제죠? 아니,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는 건 네가 다 해라. 뭐예요? 정렬의 오류라고 그랬죠. 내사시든 외사시든 이게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어느 방향으로나 눈에 정렬 오류가 발생한다. 바깥으로 안쪽으로, 바깥으로 안쪽으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정렬 오류가 발생한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 쓰는 문제를 낼까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럼 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뭘 내요, 그러면? 네, 진단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을 진단하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질환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결막, 각막, 포도막, 여기서는 뭘 얘기할까요? 그냥 아직 아래 안 나왔지만 생각해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염증, 그쵸? 궤양, 파열, 또 그러니까 그런 각막을 이식하는 중재 방법, 또 포도막염. 그래서 이런 감염성 질환들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교과서 안에서 아예 정리해서 그 감염성 질환들을 다 묶어서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정리되어 있는 감염성 질환의 요약을 봐도요, 문제로 낼 수 있는 것이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제가 문제로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때 이걸 답으로 쓰시오 할 수 있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서술적으로 한 줄, 두 줄, 또는 많게는 5줄, 10줄 이렇게 그 질환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논리나 병태생리, 이른바 그게 쓸 수 있는 어떤 근거의 내용들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볍게 좀 배제할 수가 있다. 오히려 자, 다음 거 보세요. 얘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죠. 왜 돼요? 딱 선생님들이 벌써 앞에 봤던 거랑 얘랑 비교를 하잖아요. 제가 말을 안 했는데도 왜 얘는 비교가 되냐면, 백내장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백내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특징적인 증상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진행 단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눈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백내장이나 뒤에 나오는 녹내장은 중요하다. 그리고 백내장, 녹내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동반하냐면 시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동반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랑 관련돼요? 지금 눈 얘기하는데 눈의 기본적 기능이 뭡니까? 시력이잖아요. 그럼 시력에 문제가 되니까 얘가 더 메인이구나.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있지만 얘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안에서는 이 백내장의 문제를 다룰 때 백내장이 영어로 뭐죠? 제가 이 철자를 헷갈려요. 카탈렉트죠. CATARACT인데 이걸 가지고 백내장의 원인적인 내용들을 암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C는 뭐냐면 컨제니탈, 기형적인, 그쵸?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A는 뭐죠? 에이징. 선천적이라는 게 꼭 어릴 때 생겨야만 선천적인 게 아니라, 그쵸? 이후에도 나이가 든 상태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에이징. 그 다음 T는 뭐냐면 톡시시티, 독성에 의해서. 그 다음 A는 액시던트, 사고에 의해서. 그리고 R이죠. R은 레디에이션, 광선에 의해서. 그 다음 A는 얼터드 메타볼리즘.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터드 메타볼리즘, 변화된 대사. 그 다음 마지막 C가 시가렛, 시가렛 스모킹. 자, 그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얼터드 메타볼리즘,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다 쓴 거예요. 여기 얼터드 메타볼리즘이 교과서 안에 가면 DM. 뭐 없나요? 잘못 쓴 게 있나요? 아니죠? 네, 여기 얼터드 메타볼리즘 이것만 사실 보시면 돼요. 사실 여기에 컨젠탈 에이징, 톡시시티, 액시던트, 라디에이션, 얼터드 메타볼리즘, 시가렛 스모킹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나머지는 다 그럴 수 있구나인데 우리가 문제를 연결시키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얼터드 메타볼리즘 무엇이 변화됐다는 건가? 그게 결국 DM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DM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발생하는 문제, 백내장하고 그것이 상관관계가 있다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그럼 백내장에서 나타나는 임상적인 특성이 뭐냐? 증상과 징후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백내장의 증상이 뭐죠? 수정체의 혼탁이에요. 수정체 혼탁. 자,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단어 있었네요. 카타트랙. 이 정상과 비정상을 비교해 볼 때 저렇게 하나로 이 지점이 시야가 모여지는 게 아니라 시선이 모여지는 게 아니라 다 이미지가 분산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로 수정체의 혼탁, 흐린 시력이 나타나는 문제가 백내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다. 나타나는 임상적인 증상으로 광선 눈통증이 있고 보통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조기 증상으로 눈이 번쩍거리는 거. 빛에 의해서 번쩍번쩍 그레어라고 하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성숙기 이후에 동공이 육안으로도 흰색이나 회색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들로 바뀐다. 이게 백내장의 문제이고 실제 그런데 이 문제를 딱 봐도 자 생각해 보세요. 백내장 문제를 가지고 약물 문제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별로 내기가 어려워요. 왜? 메인 치료가 아니잖아요. 치료는 어떻게 해요? 수술이죠. 수술. 그러면 뭐가 출제될지를 백내장 가지고 문제 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원인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것이나 또는 증상에 대한 것이나 병리에 대한 것은 낼 수 있지만 약물에 대한 건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들려면 물론 만들 수가 있겠죠. 뭐랑 연결해서 만들죠? 당뇨랑 연결해서 만들 수 있죠. 굳이 만든다면. 그럼 이제 그거는 백내장의 약물 문제가 아니라 당뇨의 약물 문제죠. 네, 그건 이제 다른 연결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녹내장. 녹내장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각 녹내장이 있고요. 폐쇄각 녹내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 녹내장이 왜 발생하는가? 우리 교과서에 보면 녹내장의 발생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안압의 상승인데 안압이 상승하는 이유 여기 이 슐렘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방수가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방수의 흡수가 저하되는 상태에서 그런데 각이 오픈각이냐 오픈앵글이냐 클로스드 앵글이냐 개방각이냐 폐쇄각이냐 협우각이냐 광우각이냐 옛날에는 협우각 광우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방각 폐쇄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폐쇄각의 경우에 더욱 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녹내장을 설명합니다. 역시 녹내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임상적인 증상이 뭐냐 조기 증상과 조기 징후가 이렇게 보여지기가 쉽지 않지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력이 감소하는 거 그렇죠? 시력이 감소하는 것 또 이 시야의 혼탁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그런 논의로 좀 연결이 되고요.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 이 그림을 띄워놓은 것도 교과서 안에서도 이 그림이 있거든요. 똑같이 여기서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각각 구분해서 각각 이제 고려해서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결국 뭘 묻는 거냐면 만약에 이 그림을 가지고 녹내장의 병태 생리를 설명하시오 하면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방수가 배출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결국 섬유주나 슐렘관으로 흐름이나 흡수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약화되거나 흡수 저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안압이 상승하게 된다. 핵심은 안압의 상승으로 귀결이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망막질환. 망막질환에 가면 망막질환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를 역시 또 동일하게 일단 질환부터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망막염, 망막박리,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 그쵸? 이미 앞에서 백내장이 그러면 백내장이 DM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백내장이 그렇다고 당뇨에 의한 직접적인 문제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당뇨병성 망막증은 또 다른 그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고, 다만 앞에서 백내장도 당뇨하고의 관련성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망막 박리는 어떤 상태인가? 망막과 맥락막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건 아주 단순하게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황반 변성 역시 황반과 주위 조직의 위축성 변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정한 병태 생리의 용어라든가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술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문제 낼 거리가 있는가? 항상 보시면서 여기서 문제 낼 거리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용들을 더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력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귀의 건강 문제예요. 역시 여기서도 구조와 기능을 얘기하겠죠. 외이와 중이와 뇌이가 있고, 그 다음 소리가 전도되는 과정이 줄쳐놨는데, 역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듣는 것에 영향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가장 관건일 거예요. 그것을 측정해내는 진단검사 방법이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뒷부분에 보면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형을 유지하는, 그죠? 평형감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건강 사정, 진단, 신체 검진 파트에 가면 외이를 검사하고 귀관을 검사하고 이관을 검사하고 청력 검사를 하고 평형 사정을 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당장 앞에서 연결돼서 뭘 보냐면 이건 듣는 것도 중요한데 평형이 유지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귀의 청력을 검사하는 것과 평형 사정을 하는 것이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면 당연히 그걸 시험 문제에서 출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 영역을 보면서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방법이 있죠. 롬버그 테스트, 바레니 검사, 온수 눈떨림 검사, 전기 안진 검사,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청력도 확인하고 그 다음 평형 감각, 그렇죠? 손해의 기능 등을 확인하는 손해의 기능이 아니라 그렇죠? 그 뭐죠? 네, 손해성도 있을 수 있지만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정기관, 그렇죠? 전정기관의 기능이 유지가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특별히 청력 검사에 있어서도 이게 난청을 검사하는데 이게 전도성 난청인지, 그렇죠? 중추신경성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음차 검사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검진하는 것. 또 마지막에 여기 네 번째 보면 전기안진 테스트. 전기안진 테스트도 무엇을 검사하는 거냐면 평형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사를 하는 거죠. 눈 주위에 전극을 부착해서 안구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온수 눈떨림 검사처럼 냉수를 집어넣고 체위를 변경시키면서 안구의 움직임이 정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기록하는 것. 그게 전기안진 테스트고, 온수 눈떨림 검사는 어떻게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외이를 통해서 체온보다 낮은 냉수를 집어넣고 나서 정상이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 눈에 안구 진탕이 일어나는데 비정상이면 일어나지 않고 30cc 이상을 넣어도 반응이 없으면 전정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력과 관련된 이제 귀와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이너해지는 거예요. 마이너하다는 건 그냥 뭐 대충 보세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가지고 문제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외이의 장애, 외이염이 있고요. 그 다음 중이에 가서 중이의 장애, 중이염과 이경화증이 있는데 실제로 중이염은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고 중요하게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러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건 성인 질환이 아니라 성인보다는 아동의 문제로서 아동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동의 주된 문제로서 급성 중이염이나 장액성 중이염 등을 고려하고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이염이 발생했을 때 검사를 해야 되는데 뭘 확인하냐면 이 앞에서 봤던 검사처럼 청력의 변화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 이 조직 자체가 중이가 얼마나 지금 이 삼출이 있는지, 그렇죠? 어느 정도의 진행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교과서 안에 보면 급성 중이염과 장액성 중이염의 각각 그 고막의 상태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뇌이의 장애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뇌이의 장애의 현훈과 미로염,
그 다음 메니에르병,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 세 가지의 질환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갖는가. 메니에르병은, 아니 그 위에 미로염은 쉽게 내이의 염증으로 그냥 불립니다. 내이의 염증으로. 근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메니에르병은 이게 편측의 청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 림프가 과다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손상이 일어나는,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메니에르병에서 나타나게 되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현운이 나타날 수 있고 청력 상실이 있고 이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만약에 중요하다면 아까 시력에서 백내장이나 녹내장 중요한 것처럼 얘네 왜 중요해요? 청력 상실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들 의외로 쉬운 게 뭐냐면 각 기관이 각 그 구조가 제일 메인으로 중요하게 언급하고 다루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모든 질환을 볼 때. 심장, 순환기계는 심장이고요, 내분비계는 각 기관의 호르몬 분비, 그죠? 신경계에서는 결국 신경이고 신장에서는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당되는 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걸 딱 잡으면 걔네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결국 시험에서 출제해요. 네, 진짜예요. 출제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난청, 청력상실. 그럼 청력상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전도성 난청이 있고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고 이명이 있다. 그렇죠? 이명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측정하는데 전도성 난청은 결국 무엇의 문제죠? 소리 전달의 장애입니다. 소리 전달의 장애. 웨이도에서부터 내이까지의 소리 전달 자체에 장애가 생긴 거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내이에서 청신경까지, 그리고 청신경에서 뇌까지 이 청각이 전도되는 청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청각노에 장애가 있다. 전달노에, 그렇죠? 전달노에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서는 내이까지는 전달이 되지만 그 다음으로 진행될 때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명은 귀에 자극이 없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혹시 이명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만 있군요. 이명이 있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피곤하고 지칠 때 같이 들려오는 그 소리, 그쵸? 삐 소리가 나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명이 혹시 경험하고 싶으시면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뭐죠? 그 스마트폰 있죠? 이어폰을 꽂으시고 볼륨을 굉장히 높여서 열심히 음악을 들으시면 머지않아서 이명이 발생합니다. 진짜요.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이명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명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권총사격하다. 멋지죠, 권총사격. 최근에 뭐 그랬지 말입니다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네, 죄송합니다. 하는 게 아니었는데. 네, 권총사격을 하다가 그쵸. 이 뭐죠? 안전기구, 그 귀마개라든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냥 가서 쐈어요. 그냥 가서 권총 쏘고, 권총 쏘는데 소리가 크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이명이 생기고, 굉장히 이명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증상은 없어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간혹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대면 굉장히 청력이 좋아지고, 이렇게 내리면 잘 안 들려요. 아주 달라요, 이게. 이게 참 다르더라고요. 자, 요는 이게 다 무슨 문제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 뭐예요? 청력의 문제, 청력 상실의 문제. 이제 지금 귀와 관련해서 중요한 논의가 여기 이어진다. 자, 마지막 파트는 피부입니다. 그쵸? 피부의 건강 문제. 자, 여기서 피부에서 역시나 그 구조 기능이 있죠. 근데 피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방어 기능이죠. 그래서 피부에 있어서 표피, 진피, 피하 지방 등이 있고, 이 각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 지금 보면 시력에서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시야, 눈과 관련된 공통적인 문제, 귀와 관련된 공통적인 문제,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오면 시작부터 뭘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간호 문제가 될 수 있죠. 첫 번째, 가려움증, 피부건조증, 그리고 양성 피부병변 안에 가서 보면 낭종, 켈로이드, 모반, 혈관종 등이 있고, 자, 켈로이드는 우리가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흉터가 생긴 상태. 그 다음 건선 안에
홍반성 피부병변이나 인설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고 이 각각의 내용들이 다 여기 이제 건선이 잘 생기는 그런 부위, 그쵸? 건선이 잘 생기는 부위를 그려놓고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중요한 건 이런 피부에 질환이 생길 때 감염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감염의 원인이 뭐냐? 감염의 원인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뭐와 뭘까요? 세균과 바이러스. 세균과 바이러스. 그래서 여기 세균 감염에 가서 보니까 농가진, 종기, 절종, 절종증, 독종, 연조직염, 단독, 또 조갑주의염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으셔도 일단 선생님들 이걸 다 기억 못 하셔도 뭘 아셔야 되냐, 뭘 그냥 기억하시면 되냐면 세균 감염이 있구나. 굉장히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 파트 다 덮고 나서 자 선생님들 우리 피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죠 라고 할 때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피부에 문제가 뭐가 있죠 라고 할 때 피부의 문제는 크게 원인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세균 감염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바이러스성 감염이 있다.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 그러면 세균 감염이 특별히 어떠한 세균을 딱 지칭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어디로 갈까요? 바이러스로 가서 이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 단순 포진의 원인이 뭐냐? 그렇죠? 대상 포진의 원인이 뭐냐? 또 사마귀의 원인이 뭐냐? 이런 원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병태생리냐, 증상증후냐, 중재냐, 진단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단순 포진의 바이러스는 뭐예요? 헐피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근데 대상 포진은 같지가 않아요. 대상 포진에서는 헐피스 조스터, 그렇죠? 헐피스 조스터 무엇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수두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수두 바이러스와 같은 바리셀라 조스터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나와 있는 사마귀는 무엇이 원인이죠?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그것이 사마귀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딱 선생님도 지금 들으시면서 세균 감염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 감염에 있어서는 얘네 각각이 가지는 바이러스의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죠.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건 모르겠지만 치료는 안 가더라도 물론 항바이러스제를 쓰겠지만 그 이전에 원인 자체를 정확하게 디디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균이 있어요. 진균 감염. 진균 감염. 얘는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진균이 문제다. 그렇죠? 진균이 문제인데 거기서 피부사상균 감염. 그래서 대표적인 거 무좀, 머리백선, 몸백선, 두부백선, 체부백선 이런 곰팡이류의 침범이 주된 문제가 된다. 그것은 진균 감염의 중요한 논의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각각 다 하는 얘기가 분류를 하는데 이미 분류 자체가 어떤 원인에 근거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된다. 나눠지는 것이고 그 다음 습진성 질환 안에 염증성, 지루성 피부염, 박탈성 피부염, 심상성 좌창, 적창, 딸기코죠. 건선 이런 것이 염증성 피부질환 안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 습진성으로 실제 들어가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아토피성 피부염과 적조성 피부염. 이미 아토피성 피부염이 시험에 출제가 됐죠. 아토피성 피부염을 어떻게 출제하느냐?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지고 우리 아동간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자체의 진단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정말 다 중요하면 얘네 각각의 진단 기준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게 딱 구별이 된다. 그럼 그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 굉장히 모호하다, 애매하다. 그런 문제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의 특성들, 원칙, 우선순위가 뭔가 이제 그런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중인데 특별히 피부질환 파트에 가면 질환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환들을 일단 디디하고 나누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8판에 가서 이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염증성 피부염이냐 또 습진성 피부염이냐 이 위에는 습진성 피부질환이라고 그냥 묶여 있는데 습진은 원칙적으로 피부 표층의 염증이 특징이에요. 습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습진이나 습진염이라는 용어가 거의 혼용되기 때문에 여기 습진성 피부질환 안에 염증
그리고 습진성 이 두 가지를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제가 피부과를 아주 상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교과서 안에서 그것을 분류할 때 조금 애매한 경계를 갖습니다. 이전 판에서 섞어놨다가 지금 여기서는 또 다르게 분류를 해놓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은 뭐예요? 피지가 과잉 분비되는 상태. 그리고 박탈성 피부염은 인설과 홍반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얘네들이 나타내는 특징적인 양상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문제 안에서 거기까지는 문제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토피성 피부염에 가면 아토피성 피부염의 설명은 교과서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전적 성향이 있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인 피부질환이다. 그럼 그게 뭐 설명이 잘 안 되죠. 그거 가지고 말할 수 없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문제로 만드냐면 아토피성 피부염의 진단 기준을 쓰라거나 위에 나와 있는 사례 그 케이스 안에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보일 수 있는 임상적인 증상을 위에 나와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나누어서 쓰시오. 이런 문제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아토피성 피부염 파트를 보면 중요한 병태 생리가 등장하는데 뭐와 관련되죠? 아토피성 피부염과 기관지 천식, 그쵸? 다 이게 뭐냐면 그 과민 반응이죠. 과민 반응. 이뮤노글로불린 E와 관련된 그런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 자, 수포성 질환, 천포창, 농포성 피부염, 수포성 유천포창, 반응성 유천포창, 이런 수포성 질환들도 이 피부 질환에서 중요하게 또 나눠지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이 수포질환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원인적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나 세균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루겠지만, 가보면 얘네들은 원인이 뭐냐면 자가면역이에요. 자가면역.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럼 이제 원인을 가지고 문제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제가 문제를 만약 구상한다면 여기 있는 피부와 관련된 질환들을 다 한 집에다가 놓고, 그렇죠? 얘네들 중에서 동일한 병태 생리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뭐냐,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아까 이 앞부분에서 피부 질환의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된 문제 뭐였습니까? 가려움, 그렇죠. 가려움증,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논제가 되는 거죠. 질환이 아니라 이건 중재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피부 질환이고,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이 딱 두 가지 있는데요. 화상에 대한 것은 교과서 안에서 분명히 상세하게 다루지만 역시 이것도 중요한 건 화상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그래서 화상의 분류를 화상이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의 화상이냐, 그 정도를 디그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화상의 깊이를 분류하는데 이게 1도 화상이냐 2도 화상이냐 3, 4도 화상이냐 부분이냐 전체냐, 그런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화상의 체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체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그렇죠. 룰 오브 나인, 9법칙, 9의 법칙하고, 그 다음 9의 법칙 말고 또 하나는 눈드브로더의 그 체표 면적에 따른 그러니까 차트, 이 차트를 활용해서 측정하게 되는 눈드브로더의 방법.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네 두 가지의 방법,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어떤 땐 얘를 쓰고 어떤 땐 얘를 쓰느냐, 차이가 뭐냐, 얘네들이 왜 다르냐, 그럼 그게 결국 문제의 포인트죠. 왜 다르냐면 여기 줄쳐놨는데, 신체 발육에 따른 각 부분의 발육 특성을 고려해서 표면적 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그러면 나인 법칙하고 이것 중에서 만약에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보다 화상의 체표 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다. 답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가지 방법 중에 아래쪽의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술하시오. 이제 이렇게 문제에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우리가 오늘 본 것이 그 임용의 성인간호학의 모든 것을 봤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적어도 오늘 하루 아침에 순환기부터 지금 피부, 화상, 감각계까지 전체를 한번 쭉 리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각자 가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저 영역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저 영역이 만약에 시험에 출제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일 시험을 치는데 자신이 없다. 이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역이 있으면 그걸 하나 선택해서 또는 두 개를 선택해서, 물론 다 하시면 제일 좋아요. 다 하신 분이,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뭐 사탕을 드릴까요? 사탕 한 개만 사오면 될까요? 자,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시면서 해당 영역에 대한 자신감을 좀 높이시면 좋겠고, 자, 이제 다음 주는 5월달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5월 강의는 핵심이 그겁니다. 기출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근데 그럼 기출 문제를 다 풀면 기출 문제가 이거고 문제의 답이 이겁니다. 그럼 굉장히 단순하게 끝나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 강론을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강론의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왔고 이게 답이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아주 심플하고 그냥 편해요. 근데 우리 그거 하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하면 되죠. 답이 뭐다. 문제답. 그럼 문제하고 답이 잘 써있는 그런 양질의 책을 보면 그거 가지고 보면 끝나요. 그게 아니고, 적어도 제가 심화이론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강론을 봤어요. 그쵸? 또는 다른 이론서를 봤어요. 기출문제가 있죠. 그럼 기출문제를 보면서 강론에 어떤 내용이, 어떤 파트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 맨날 이 강의 시간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 시간에 가이드를 해드려요. 선생님들 이 내용은요, 거기 보면 만약에 우리가 같이 봤던 강론의 몇 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또는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추출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기출과 연관된 강론의 내용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공부를 하고, 그럼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응용된 문제, 오늘 MIT 교수도 얘기하잖아요. 응용을 해라, 응용을. 응용된 문제가 주어질 때, 이건 기출 문제랑 똑같은 게 아니라 변형된 문제가 주어질 때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이걸 맞출 수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당연히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문제 잘못 냈거나 여기 내용을 잘 안 봤거나. 그럼 잘 보세요. 뭘 보는 거냐면, 제가 생각해보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결국 얘는요 날라가요. 얘는 필요 없어요. 기출 문제는 우리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왜? 얘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다지고 그걸 가지고 응용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7, 8월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응용 문제가 제가 각 단원별로 계속해서 문제를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OX 하는 거예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계속 그렇게 연습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7, 8월, 9, 10월 사실은 이건 이제 앞에는 영역별이고 뒤에는 그냥 모의고사지만, 그렇게 구분을 해놓지만 가는 방향이나 양상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들 문제 푸시고 문제에 대해서 해설하고 그냥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가는 겁니다. 11월 달에 가면 이제 실전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 풀이를 해가는 거고요. 어떻게든 좀 더 실전에 가까운, 실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할 것이고요. 물론 제가 선생님들께 제가 내는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정말 시험에 다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선생님들이 제 강의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강론서를 들고 있어도 이거 안 보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강의가 있어도요, 그 내용을 100% 소화하는 게 아니면 선생님들 합격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제가 단언하는 건 뭐냐면, 저도 짧은 기간이 아니고 계속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강론의 내용이든 강의의 내용이든 꾸준히 성실하게, 특별히 이탈하지 않고 해당 내용들을 잘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합격의 여부는 제가 확정지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 다 이제 그렇죠. 굉장히 아깝게 떨어지거나 또는 처음 시도하거나 아니면 몇 년 전에 하다가 다시 오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제까지 지나간 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오늘 했던 강의도 중요치 않아요. 왜? 이제부터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부터 이제 최선을 다해서 OX를 잘 치고 뭐가 내가 잘하는지 부족한지를 잘 확인하고 나서 부족한 걸 메워가시는 게. 근데 이게 시험 전날까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제까지 시험 쳐보셨잖아요. 난 내일 시험 치면 100점 맞을 거야.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렇게 우리가 100점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임용시험은요. 내가 100점 맞겠다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이 제가 100점 맞겠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거에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는 100점 맞아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도전을 못 하고 있다가 선생님 100점 안 맞아도 돼요. 수석 안 해도 돼요. 수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수석 안 해도 돼요. 그냥 점수만 커트라인만 넘으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진짜 그래요. 목표를 좀 바꾸세요.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추겠다고 생각하면요.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딨어요. 그게 시험을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고 태도고 물론 저 사람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네. 지가 해보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막 이걸 아둥바둥해서 절대 나 완벽하게 할 거라고 하면 그것만큼 힘들어지는 게 없고 역으로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겠다. 보면 저렇게 해서 제시해주면 내가 그럼 한번 따라가 보겠다. 그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가시면 아마 분명히 자기 스스로 해당 영역에 있어서 자신감도 올라가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더 증가되면서 시험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더 생길 겁니다. 이게 되게 달라요, 두 가지가. 어느 게 먼저 되냐에 따라서. 갑자기 마지막에 조금 이제 엄숙하게 선생님 숙연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렇죠? 집에 가시다가 혹시 어린이들을 만나시면 어린이들 이렇게 이쁘다 얘기해 주시고 그렇죠? 있으시면 주머니에 사탕도 하나씩 주시고 주변에 부모님들이 있으면 저 아줌마가 왜 그러는 거지? 저 아저씨가 왜 그러는 거지? 이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기출문제 분석으로 그렇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